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수업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런 것들을 배웠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보낸다,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발전 방식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나 우라늄이나 둘 다 결국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예요. 화석 연료가 먼저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라늄이 고갈이 되고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화석 연료와 원자력, 그러니까 우라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 뭔가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을 가장 먼저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면 그게 바로 태양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얘기할 거냐면, 그 태양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태양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태양이라는 건 뭐냐면 별이에요. 별.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항성입니다. 항성. 영어로 스타예요. 스타. 자, 별, 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데 그 엄청난 빛과 열 에너지를 뭘로 만들어내냐면, 얘네들은 수소를 핵융합 반응을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요. 자,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그 별 내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빅뱅 당시에 수소와 헬륨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그 수소들이 뭉쳐가지고 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별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존재하는데, 그 수소 원자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집니다.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해서 뭘로 바뀌냐면 헬륨으로 바뀌어요. 가벼운 원자 핵이 뭉쳐서 조금 더 큰 원자 핵이 되는 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자, 가벼운 수소 원자 핵이 뭉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헬륨이라는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태양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에너지가 생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수소 4개 있죠. 수소 4개.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이 수소 4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약 4.032 정도 됩니다. 4.032 상대적인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냐면 4.003 정도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거 배웠을 겁니다. 뭐 배웠을 거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냐면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봤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반응에서 수소 원자의 질량은 4.03인데 다 합치면 헬륨 원자의 질량은 4.003이래요. 질량이 변하네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은 틀린 건가요? 절대 틀린 게 아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처음에 조건을 달아줬잖아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조건을 달았죠. 화학 반응 전후에.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건 핵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핵이 수소 원자라는 핵이 헬륨 원자라는 핵으로 어떻게 종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4개 있던 게 하나, 개수가 바뀌었죠. 개수와 종류가 바뀌는 반응, 이건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든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 감소했죠. 이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질량 줄어든 건 어디로 갔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질량이 줄어든 건 어디로 갔냐면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 뭘로 바뀌냐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요. 선생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자, 등가가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등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펜 하나를 주면서, 야, 너 이번에 갤럭시 말고 아이폰 12 프로 샀다며? 이 펜이랑 그거랑 바꾸자. 이러면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절대 안 바꿔주죠.
왜냐하면 이 펜 하나의 가치와 아이폰 12의 가치는 분명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면 교환이 안 돼요. 그런데 가치가 비슷하다면 교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 야, 너 이번에 아이폰 12 샀다며? 선생님 여기 게이밍 노트북 이거 작년에 200만 원 주고 산 거긴 한데 좀 중고긴 하지만 야, 이거는 그거는 바꾸자. 얼추 계산해 보니까 대충 가치가 비슷해. 나는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래요, 바꿔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동등하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질량 에너지 등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한마디로 가면 교환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질량이 뭘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식으로 있죠. 아인슈타인과 함께 늘 나오는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스퀘어,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얘는 에너지예요. M은 질량입니다. 줄어든 질량 결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C는 빛의 속도, 광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뭘 사용하냐면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줄. 질량의 단위는 뭘 사용하게 되냐면 킬로그램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광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 곱하기 10의 8 승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질량이 요만큼 줄어들었을 때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기니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질량이 이만큼 줄어들면 에너지가 이만큼 생겨 라는 걸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질량이 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이 질량이 뭘로 바뀌는 거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총 1g의 질량이 감소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1g의 질량이 감소했다고 칩시다. 1g의 질량 결손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1g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000분의 1kg이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1000분의 1kg이고요. 이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을 어떻게 하고 있어? C 제곱이잖아요. 얘를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나온 에너지가 얼마냐 봤더니 자, 1000이니까 10의 3승이고요. 10의 3승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0의 16승이네. 그러면 3승이니까 얘 13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꼴랑 1g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 나와요. 9 곱하기 10의 13승 줄. 13승이니까 19,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90조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1g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태양 에너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이제 이 태양 에너지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형태로 순환을 되어서 어떤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로 들어온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순환이 되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의 순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가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 화석연료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태양에너지 얘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태양에너지와 화석연료는 뭔가 별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석연료라는 건요, 태양에너지와 별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화석연료라는 단어 자체를 집중해서 보자면 여러분이 화석이라는 거 정의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죠. 고생물, 아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서 만들어진 게 화석이란 말이에요. 자, 말 그대로 화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냐면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 쉽게 말하면 얘의 근원은 생물체예요. 생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라는 거는 뭡니까? 연료, 연소시키기 위한 재료죠. 연소시키기 위한 재료예요. 태우는 물질이에요. 연소시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녀석인데 불을 붙여봤더니 불이 잘 붙어. 아, 얘 이제 불태우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녀석들이 바로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억 년 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도 어떻게 에너지를 얻었냐면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뭔가 유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식물들을 먹고 동물들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식물과 그 당시 살았던 동물들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역시 결국은 뭐냐면 근원이 뭐예요? 결국 근원은 태양에너지예요. 수억 년 전의 태양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근원은 태양에너지예요. 그래서 수억 년 전의 태양에너지가 저장된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옛날에 살았던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물들, 막 실문성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석유입니다.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뭘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생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대부분 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생명체들은 주로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도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황이라든가 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석탄과 석유 역시 어떤 원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냐면 탄소라든가 수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탄소와 수소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화석연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억 년 전에 생물이 살고 있던 게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지는데 다시 또 수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매장량이 지금 현재 있는 걸 꺼냈으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매장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떨어질 거야. 고갈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둘 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둘 다 어떤 원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탄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연료잖아요. 태우기 위한 재료예요. 그래서 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시켜서 빛과 열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슨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단점을 가지지 않은 에너지들, 고갈 우려가 없고 오염이 없는 에너지, 통칭 신재생 에너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보시면 태양에너지의 순환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광합성, 아까 얘기했죠? 식물이잖아요. 얘도 석탄도 결국은 식물이었잖아요. 식물이라는 건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죠. 포도당, 어떤 물질에 저장되는 에너지, 그걸 뭐라 불렀지?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들은 결국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말로만 할게요. 바람과 파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기의 밀도 차이. 공기의 밀도 차이는 왜 생깁니까? 태양의 온도 차이. 그리고 온도 차이는 왜 생깁니까?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 바다 위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역시 결국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비와 눈이 내리는 거, 여러분 수력 발전이 그거잖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높은 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물들을 누가 위로 옮겨놨을까라는 건데 비가 내려서 그렇죠. 근데 그 비는 왜 내리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공기 중에 수증기는 왜 생긴 거냐? 바로 그 넓은 바다에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면서 그 물이 증발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증기를 운반해 준 거는 결국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와 눈 역시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기대순환과 해수해순환, 해류,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뭐 때문이다?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태양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거고, 특히 이 중에서 화석연료를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이 태양이 꾸준히 타오르는 한 이 에너지들 역시 우리는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얘네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식물을 통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쓴다든가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파력을 이용한다든가 수력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